오후 시간 돼서 오늘 오전 오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교시 부탁드리고요. 네, 말미에 질문 주신 분도 있는데 이제 나머지 한 1시간 반에서 정도 시간 기술적인 내용들 얘기하고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 결국에 취업 쪽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 기술적인 내용, 산업적인 내용이나 등등 그다음에 여러분들 실제 자기소개 면접 관련된 내용들 최대한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특히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전달의 의미가 있다고 치면 결국 취업은 여러분들 의견이나 가장 궁금한 것들 모르는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질문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저도 제가 실제로 취업의 대상자였던 시기는 예전 일인 것이고 지금 제가 취업했던 시기랑 여러분의 상황은 좀 더 다른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께서 실제로 생각하는 그다음에 아직은 경험을 덜 하셨거나 혹은 지금 저희 기존에 기업에 계신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업계나 취업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들 궁금한 것들을 많이 질문해 주셔야 서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기술적인 내용 전달 드릴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른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취업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들 꼭 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과정 통해서 질문 주신 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특히 취업 관련되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이런 것들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자기의 사정이든 일반적인 사정이든 간에 개인적인 질문이든 간에 최대한을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저를 활용하시는 가장 좋은 방식일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대답일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바대로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인학습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뭔가 도움되는 걸 찾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에 얘기했던 거 기억 간단히 오전에 했던 거 요약해 보는 거죠. 저희가 리스피 테스트 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 테스트 공정이 있고 테스트 공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렉 테스트 ET를 보고 웨이퍼 버닝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핫콜 테스트 테스트하고 ACDC 테스트하고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리페어 쪽까지 간다. 그랬었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실제로 파이널리 웨이퍼 레벨 수준을 본 다음에 패키지로 들어옵니다. 패키지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우리 배선하고 방열 방습, 방습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원체 패키지를 했을 때 리드 프레임 방식에서 폴 그리드 어레이 방식, 혹은 여기는 이제 PCB 기판 한다 그랬죠. 폴 그리드 어레이 방식이 이제 솔더볼을 교체했던 거죠. 솔더볼을 교체했던 거에서 나머지 와이어폰이 교체했었던 플립칩 BGA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 이 PCB 기판의 어떤 두께와 가격 등, 그다음에 배선의 미세와 같은 정도 차용해서 이쪽부터 WLP로 바뀌기 시작했다. WLP, PLP 혹은 이걸 우리가 RDL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이런 형태로서 우리가 패키지가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큰 흐름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대표적으로 바로 펜, 아웃, 페이퍼 레벨 패키지 쪽에 나왔다. 이거에서 이거를 공정 만든 방식을 제가 뒤쪽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공정이 발달되고 있다. 그래서 이 멀티지 패키지의 변화된 사항들 같이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오전에 주로 했던 내용들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제 대답하다 끝났지만은 우리 김준님이 다이렉트 메시지 주신 게 있는데 어떤 복잡한 형태의 직무 구분이 있다. 이런 거가 자신에게 적합한 거를 어떻게 찾냐? 어려운 질문이죠. 그거를 도달하는 거는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실제 회사 직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실수록 이 이후 오후 시간에 이야기를 풍성해질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이것저것 꼭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최대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패키지 시장 쪽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변화, 패널 레벨 패키지, 패널 레벨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의 변화들이 있다. 결국에는 지금 패키지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IT 비즈니스화라고 말씀드렸죠. IT 비즈니스화. 제가 이제 오후에도 최근 트렌드 때 말씀드리겠는데 결국 여러분들 반도체 업계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전공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반도체 업계를 제외하고 다른 업계도 뭐 지원하시겠죠. 그때마다 그 업계의 큰 산업의 트렌드, 시장의 트렌드들은 꼭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키워드 같은 것들을 보실 필요 있죠. 그래서 모든 제품이 현재는 IT화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특징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기존의 방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패키지 업계라고 하는 거가 기존에 있었던 이게 이제 소위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삼성, 하이닉스, TSMC처럼 기존의 패키지에서 앞단 소위 웨이퍼럴 패키지로 전환 가능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회사를 제외하고 앙커나 ASE 같은 거나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저기 인천 쪽에 있는 쪽이고 ASE는 어디에 있죠? 파주에 있죠. 이런 회사들 있죠. 기존의 패키지만 진행하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된다? TSMC나 삼성이 계속적으로 패키지 쪽으로 업을 넓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별화 전략이 가능할 수 있느냐? 차별화 전략은 당연히 코스트, 퀄리티, 딜리버리 같은 등등의 확보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우리가 오사트 업체라고 했었을 때 여기가 이제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회사 이름들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좀 민감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런 회사들이 결국에는 이 전공정 쪽으로 공정 전환이 가능하냐 이거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전공정 쪽, 그러니까 웹 장비 쪽에 퍼실리티를 구축하기도 힘들고, 그게 말씀드린 정도 기본적으로 클래스 차이겠죠. 그 클래스 5, 10에서 클래스 1000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이건 근본적으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진동 문제도 여전히 발생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 전환과 신규 공정의 전공정 장비를 구매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그러면 이거의 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웨이퍼 다이가 붙어 있을 때 이쪽 패키지 쪽 레벨들이 거의 코어스 해가지고 이쪽까지 웨이퍼까지 여기까지가 진행되는 게 요 공정들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으킨다. 이게 현재는 가장 앞에 있는 게 이게 나중에 실리콘 인터포저이기 때문에 코어스거든요. 요거까지를 이제 TSMC가 해버린다고 나와버리고 그거 다음까지 해버린다고 나오죠. 그럼 이거 실리콘 인터포저 그전에 RDL인데 그럼 이 RDL까지 저 오사 특집할 수 있느냐?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거 알겠고, 그러면 이 뒤쪽에 약간의 컨벤셔널리 원래 PCB 쓰던 쪽을 할 것이냐? 요쪽을 가는 쪽이 바로 이 업계에 대한 것이고, 바로 PCB 업계가 바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RDL 공정 나왔었을 때요, 그러니까 웨이브 레벨 배지 나왔었을 때, 이때 다들 이 PCB 업계에 되게 긴장했어요. 혹시 우리가 기존에 왜 그렇죠? FC, 그러니까 필립칩 BGA 있을 때, 요거나 BGA 했을 때 뭘 썼죠? 볼에다가 플러스로 뭐 했습니까? PCB 했었잖아요. 그럼 이 PCB 기판 때문에 다 망해버리는 거 아니야? 얘기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렇지는 않고 기존에 쓰던 기판들은 쓰긴 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대덕인데서 기본적으로 쓰면 여전히 이 PCB의 기존 기판들은 쓸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괜찮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외래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리드 프레임을 만들던 저쪽 저 창원 쪽에 있었던 해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해성 DS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칩 자체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아주 기존에 쓰던 옛날부터 쓰던 리드 프레임의 니즈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판에 연결되어지는 큰 틀이죠. 왜 이랬습니까? 전장이 전장의 폭이 스마트폰에서 자동차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에 엄청나게 커다란 기판을 쓰는 거죠. 커다란 기판을 쓰는데 굳이 아주 미세한 패키지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거에 따라서 기존에 쓰던 기판의 리드 프레임 쪽의 니즈가 늘리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패키지 시장이 그러니까 유입되어지는 형태의 기존의 모바일 소형화 시장도 있지만 IT 기기가 전면으로 깔리게 되면서 IT 기기의 디바이스 맞춤형의 패키지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니까 다양한 형태의 제품 차별화되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PCB 업계가 여전히 쓸모있다. 그렇게 하지만 여기도 미세화가 더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부가가치 있으니까 이게 쪽인 유리 기판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존의 OEM 업계, 아웃소싱 해주는 업계들은 계속적으로 만만치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써있다시피 이 기존의 PCB 업계 같은 경우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 쪽에 대한 기존의 것으로 전공용 장비 쪽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시겠지만 삼성도 주 핵심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 있는 패키지 앞단이죠. 이쪽에 코오스 쪽이 이쪽은 하는데 요 치본 스페이스 이쪽을 이제 외주 주는 방식을 많이 하죠. 이 외주 주는 방식의 회사들이 여기 뭐 있는 뭐 다른 쪽에 대덕이나 하나마이크론 이쪽도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쪽의 이익률이 담보할 수 있느냐? 만만치는 않다 정도가 현재 업계의 주문입니다. 네, 그것들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보자면 이런 형태의 소위 배선들의 변경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보세요. 여기가 여전히 리드 프레임 방식이어서의 배선 구분이 와이어 본딩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PCB 기판 PCB 기판에서 이제 얘기해주는 형태의 PCB 기판에 볼을 쓰는 방식입니다. 예,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약간 겹치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말씀드려 약간의 전공정 방식을 활용해서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5가지 정도 나눠지는데 여기서 가장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여기에 배선의 사이즈들을 보이시죠? 20 마이크로에서 10 마이크로 이하 정도 10에서 5 마이크로 됐을 때 5에서 1마이크로 됐을 때 이런 게 이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뭐 시작한다 RDL 같은 것들 배선을 포함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소위 HBM 혹은 여러분 그때 지금 말했던 엑스테킹 혹은 IBM에서 얘기하는 이런 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여기까지 뭐였다 어쨌든 간에 얘가 카파 필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범프라고 하는 거죠. 이 범프라고 하는 걸 좀 썼는데 이제 이 범프가 쓰이지 않고 뭐가 쓴다. 바로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옥사이드를 깔고 애치한 다음에 애치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리 도금한 다음에 맞아요. 다시 이제 우리 쉽잖아요. 이제 옥사이드 깔고 여기다가 PR 코팅 진행하고요. 애치한 다음에 그렇죠? 구리 플레이팅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일단 구리 플레이팅 주로 한 다음에 여기를 CMP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웨이퍼들이 같이 있다. 근데 뭐 한다? 여기 두 개를 붙여버린다는 거죠, 이제. 네, 네. 그렇게 해주는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제 전공정 장비들로 주로 써 있는 게 이제 요게 기술 개발 처음 된 건 요거지만 실제 이게 아마도 2025년 말 정도라고 예상이 돼요. 그때 HBM4부터는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이 이제 업계의 중론이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TC 본딩하고 요쪽하고 요쪽이 지금 뭐다? 요쪽이 지금 HBM에서 써주는 3E 같은 거 있죠? 이거. 네, 이런 쪽에 쓰여지는 게 이 TC 본딩이라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TC NCF 방식이라고 써지는 거나 MR, MUF라고 하는 것들을 다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웨이퍼가 있고 여기에 뭐 있죠? TSV가 있고 여기에 바로 구리 범프가 있는 거죠. 범프가 있고 요거를 채운 다음에 요거를 붙여줄 때 TCNCF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필름을 바르는 거예요. 네, 필름을 바른 다음에 여기를 압력이라고 해서 이거 써 있죠. 썸을 하고 컴프레스가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거 압력이랑 온도를 해가지고 여기를 붙여놓죠. 그러면 얘가 녹으면서 얘를 딱 채워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얘네가 요렇게 얘기하면은 요쪽 여기 범프라고 하는 걸 그럴 때 요 위쪽에다가 범프의 위쪽에다가 여기에 바로 이 필름을 쭉 바르는 거죠. 바르면 얘가 눌리면서 온도에서 얘가 녹아서 여기를 채워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NCF라는 공정의 가장 특이한 점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한다? 단단히 쌓는 거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디펙이 어디서 나올 수 있냐? 바로 이런 거죠. 얘네가 녹을 때 웨이퍼들이나 다이가 움직일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게 약간의 얘네가 본딩하고 온라인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쪽에 대한 니즈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업계 얘기인 것이고 MRMUF는 이거죠. 여기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가 가상으로 붙여놓는 약간의 필름들이 있습니다.
이 필름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가상으로 웨이퍼 이렇게 붙여놓고 이 상태에서 여기 이 전체적으로 칩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에다가 언더필 소재를 다 넣습니다. 네, 요게 이제 나믹스사에서 나오는 리퀴드 지금 점도가 있는 방식의 카본 필름이고 이게 EMC 소재에다가 플러스 실리카 페이스트를 넣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니까 이제 얘네가 한꺼번에 되는데 여기에 고정돼 있고 이쪽에 차기 때문에 찼을 때 얘네들이 훨씬 더 한꺼번에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웨이퍼를 한 장씩 NCF가 한 장씩 붙이는 것 때문에 얘네가 그 온라인 문제나 생산성을 조금 늘릴 수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거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한 게 바로 저기 삼성의 HBM 전략이고 이걸로 한 게 바로 저기 SK 하이닉스 쪽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으로는 이게 HBM3E까지 HBM 3E까지가 여기가 이제 8단 있어요. 8H랑 12H가 있거든요. 여기 요 단 있을 때 지금 이 다음 단이 이제 HBM4인데 여기서 요 두 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요 공정들 유지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신문 기사 보시면은 일단은 얘네가 다 어쨌든 SK 하이닉스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잘하고 있는 요인이 크게 보자면 결국에는 소재하고 장비의 문제거든요. 이 소재는 결국에 앞선 거는 맞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얘네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결국에 다시금 뭐 어떻게 하죠? 이 전체를 다시금 EMC 소재로 해서 감싸야 돼요. 패키지가 다 들어가니까요. 그래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로 이 세 가지로 보자면 이게 소재상 안 좋은 거는 얘가 EMC도 있고 NCF 필름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어쨌든 실리콘 웨이퍼가 있죠. 요 세 가지 소재를 여기를 EMC 전체적으로 얘를 그 소위 EMC로 몰딩을 하게 되면은 그 몰딩할 때 열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물질 성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 조금 컨트롤할 때 그다음에 발열 자체 할 때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약간의 뭐한 20%에서 25% 정도의 발열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냉정하게 보자면 여러분 보시면 제덱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덱에서 얘기하는 HBM이라고 하는 거 3나 3E에 갖고 있는 특성에 발열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요거가 이슈가 그 엔비디아든 뭐 저기 다른 회사들 간에 승인 여부였었을 때 자기 니즈에 안 맞은 뿐인 거지. 기본적으로 삼성이 HBM3나 3E에서 내부적인 제작 테스트는 이미 끝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비를 이제 여러분 아시는 그 한미 반도체 장비를 많이 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한미 반도체 장비가 없으면 안 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가 중요한 공정인 건 맞는데 공정이 개수가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패키지 전체로 보자면은 거의 300개 공정 가까운데 HBM만 보더라도 거의 150개 공정 이상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장비 한 대로 되냐 마냐를 결정된다? 그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여러저런 이제 레포트 같은 거 보게 되면 뭐가 있냐? 하미 반도체가 어쨌든 얘가 칩을 다 붙이는 거니까 이 붙일 때 칩을 붙일 때 이 칩의 진동 같은 것들을 잘 잡는다는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예, 아까 얘기했던 기본 반도체 장비의 근본이죠. 그거에 대해서의 장점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는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장비를 뭘 쓰고 있냐면 얘가 세메스 장비를 쓰고 세메스 장비가 있고 원래는 얘가 신가와라고 하는 일본 장비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신가와 장비를 쓰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세메스 쪽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신과 장비가 비싼 거는 있죠. 네, 네. 원래 일본에 여전히 테스트 장비 쪽도 일본이 앞선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있어서 이 장비 하나 때문에 그렇다. 그렇으면 지금 콜이 안 났어요. 예를 들면서 HBM3가 콜 났죠. 3E 같은 경우도 이제 대기 중인 것도 있고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뭐 증권이랑 관심이 있으면 있어 레포트들 많이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 기술적으로 수율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 문제를 그냥 장비 하나에 오리엔티드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 되진 않죠. 어쨌든 그리고 상품성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정 변환이 있다. 전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그 굳이 이쪽 패키지 쪽 공정 쪽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소재와 장비 쪽에 대한 변경들이 있고 배선단의 변경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HBM4가 나오는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래는 2026년 이후로 나오게 됐는데 이제 기술 개발 같은 것 앞당겨지는 게 있어서 2025년 말쯤으로 나올 것 같다.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바로 전공정이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하게 돼 있다. 전공정 설비가 바로 일단은 CMP 설비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구리 일렉트로 플레이팅 구리가 들어가게 돼 있고 여기 플라즈마로 코팅해주는 플라즈마로 접합해주는 플라즈마 본딩 장비가 들어갑니다. 요 세 개의 장비가 들어가는데 일렉트로플레이팅 같은 경우 원래 쓰던 것들이 있어요. 램사 쪽도 많이 썼고요. CMP 장비 여전히 어플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다음 여기 쓰던 거 장비가 뭐냐? 이게 이제 베시라는 장비 회사가 있어요. 네덜란드. 네, 그 회사 정도가 지금 이제 중요한 장비가 됐다 이런 얘기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거 장비는 제가 원래 링크 좀 그나마 좀 기술적 정보 남아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뭐겠습니까? 내가 얘기할 때 여러분 면접 가가지고 그거 뭐 수율 안 나온다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얘네 기술의 방향이 무엇이냐? 가면 갈수록 뭐죠? 배선 아이오 개수의 미세화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RDL이든 관련된 저기 패키지 배선 자체의 미세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정 미세화가 되야 된다. 그러니까 얘기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BGA 방식, 레드 프레임과 BGA 방식에서 계속적인 얘네 범프나 솔더블 자체의 미세화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가 이제 PCB 급판 자체도 배선이니까 여기 RDL로 넘어갔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공정도 되고 이런 것들 연결되는 것들에 대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큰 흐름보다 계속적으로 칩은 작아지는데 배선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배선도 미세하게 많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후공정 자체도 이제는 전공정처럼 될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크기가 미세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계속적으로 사이즈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컨택한 타입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겁니다. 네,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한 이야기지 설비가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 필요하지 않다. 여기서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면접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면은 약간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취업을 하고 저희 채용 그 면접을 들어가실 때 본인이 이 비평가나 증권사 애널리스트 같은 그 자세를 가지시면 안 돼요. 네, 네. 면접 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거기서 참여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 이런 얘기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삼성에서 면접 같은 거 보거나 혹은 뭐 제가 이제 그런 거 코칭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이런 거 얘기하죠. 뭐 맨 마지막 질문 중에서 삼성이나 회사 쪽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답변 드릴게요. 이러면은 어떤 분이 이럽니다. GAF에서 3단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거나 미래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봐요. 네, 그건 다 뭐죠? 비평가에 있습니다. 완벽히 비평가예요. 신문 기자가 무슨 취조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 뭐예요?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 거기 가서 GAF에서 3나노 공정 개선을 할 사람인 거죠. 네, 그러면은 공정 개선이라고 하는 거를 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뭐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겠지. 네. 아니면은 그것까지 3나노까지 했을 때까지 엔지니어로서 경험으로서 의미 있는 걸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쪽은 가능한데 비평가나 증권사 레포트 같은 투자자 같은 시선들이 굉장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 여러분께서 회사의 일원으로 들어오실 적의 방식은 아닐 수밖에 없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셋은 바꾸실 필요가 꽤 있어요. 그거 생각보다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었던 패키지 변화에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2.5D라고 얘기해요. 뒤에도 나오긴 하지만 2.5D. 왜냐, 3D라고 하는 거는 아예 여기 있는 모든 칩들이 한 번에 다 올라가 있는 형태. 다른 말로는 칩렛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칩렛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되기 전에 여기서 왜 2.5D냐?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가 원래 쓰던 기존에 있던 패키지 방식이죠. 그러다가 이런 형태의 실리콘 인터포즈를 쓰게 됐습니다. 이걸 쓰는 걸 우리가 2D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실리콘 인터포즈 쓰는 걸 우리가 2.5D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인 거고 보다시피 이런 여기 있는 이 구슬이라고 보여지는 이 범프들의 크기가 보이시죠? 이 범프 다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때그때마다의 리스트로 다른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있었죠? 여기가 이제 이게 500 마이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거는 HBM2 정도 됩니다. HBM3하고 3E 같은 경우는 770조, 720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된 사이즈가 있을 때죠. 왜냐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 다 있으니까 HBM2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TSV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HBM의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거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인 거죠. D램인 거죠. 네, 있고 그다음에 여기 컨트롤러 다이로 딴 말을 이거를 버퍼 다이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얘네의 실제 출력 같은 걸 어디를 더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이게 바로 로직 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도 요새 뭐 이거 기사가 너무 많이 나니까 보시게 되면 HBM3나 3나 4를 만들 때 삼성은 이거를 다 만드는 것이고 하이닉스는 어떻게 한다? 요거 빼고 여기를 지금 하이닉스 여기 TSMC랑 같이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게 요거 이제 버퍼다 이런 쪽에 얘기 나오는 것이죠. 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여기 GPU라고 하는 형태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와서 데이터를 이동을 시켜야 될 텐데 그 이동시켜주는 형태 IU가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의 IU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 IU 만들 때 기존의 RDL 써 있죠. RDL 같은 경우가 5에서 최소 1마이크로메터까지 정도 있었던 게 RDL 이게 WLP, PLP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걸 요청할 수가 있겠다. 왜냐면 IBS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하는 거를 현재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기 전에 인터포저 쓰기 전에 바로 이 RDL 쪽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었겠죠.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TSV하고 범프를 만드는 건 뒤쪽에 공정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범프라고 하는 게 되게 많다고 돼 있죠. 바로 BGA 방식의 기존에 컸었던 솔더볼인 거죠. 우리가 맨 아래 기판에 아예 서브스트레이트에 붙는 큰 형태의 BGA죠. 이거 있었죠. 그게 바로 보시면 이쪽에 요게 있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솔더볼입니다. 네, 알겠죠? 네, 여기 솔더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정도 크기가 있고 머티리얼들은 주로 주석은 구리 같은 것들 섞어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같은 거나 로직 같이 요 정도 되어 있는 구리 필라 쪽 범프가 되어 있죠. 이런 쪽. 여기가 다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TSV 쪽이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그래서 요런 쪽이나 요런 쪽에 쓰고 있는 범프들 있죠. 구리 필라 쓰던 거. 요런 것들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다음 보시는 것처럼 그냥 구리 필라 범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 TSV 같은 마이크로 범프 써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웨이퍼를 내부에서 붙여주는 이게 HBM 같은 것들 써주면은 범프가 이 정도 써야 되는 거죠. 그때 써주는 형태 범프가 주석, 니켈, 은 이런 거하고 구리, 니켈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만드는 방식은 다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른 것도 뭐가 있냐면 뭐 주석, 납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 합금 같은 거 쓰는 것들도 동일하게 주석을 따로 쓰는 것에 비해서 신뢰도 측면에서 우선 합금이 좀 유리한 측면이 분명 있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가 보시게 되면은 니켈, 주석 이런 걸들을 섞어가지고 쓰잖아요. 이거는 불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저항이 낮은 건 맞는데, 근데 얘네가 이후에 이런 형태의 공정의 양태가 추가적으로 불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니켈 같은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금속을 쓰기도 하는 것이고요. 자, 여전히 얘네들 이쪽에 예, 이런 것들도 주석이나 납 같은 거 이런 것들 예전부터 쓰던 것들 있죠. 그게 공정 온도 높기도 하고
예전부터 쓰던 물질들을 포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새롭게 저항이 낮은 물질 쓰더라도 결국 얘네들이 이후에 어떠한 신뢰성 문제, 그러니까 구리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구리가 우리 전공정에서도 얼로잉도 써야 되고 캐핑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굳이 이런 데다 캐핑 같이 써주는 이유가 구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후에 이런 것들의 신뢰성 문제 같은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도 구리 커퍼라고 하나 나오는데 그거가 실제로 반도체 공정에서 얘가 신뢰성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대표적으로 범프를 만드는 프로세스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은 여기 처음에 뭘 붙이냐 시드 메탈이라고 하는 대포하기 위해서 여기 맨 처음에 여기 중간 정도 필름 되어지는 폴리 이미드 필름을 깔아주고요. 여기로 타이 1000하고 구리 3000을 쭉 바릅니다. 네, 이거는 뭐 하면 되겠어요? 바로 PVD로 지금 공정을 진행하면 되겠죠. 여기는 지금 뭐 반도체 전 공정처럼 뭐 50나노, 100나노 차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작아요. 10에서 2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PVD 공정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쭉쭉 진행할 수 있겠죠. PVD는 별도의 CVD 공정처럼 다른 것도 화학 반응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공정을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한다? 여기 쪽이 지금 결론적으로 요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극이 되어지는 요쪽 말고 나머지는 애칭 같은 걸 통해서 날려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포토 패터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PR 코팅 해주고요. PR 코팅 해주고 아이라인 해준 거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은등이죠. 예, 수은등 맨 처음에 있었던 그걸로 해가지고 아이라인 같은 걸로 해가지고 포토를 진행해주고 난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 써있죠. 노광해주는 거 여전히 비슷한 걸 쓰고 있습니다. 네, 트리메티 라미나로사이드 이거는 우리 전공정 같은 걸 거의 쓰고 있죠. 그 다음에가 뭐 한다?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바로 도금을 진행해. 네, 네, 지금 PR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께서 이거 PR 날리는 거, 이거 이 스트립 하는 걸 리프트 오프라고 했던 거에 드렸을 것 같아요. 여전히 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저한테 다른 공정 같은 거 제가 강의했었을 때 요새는 전 공정에서 리프트 오프 안 쓰나요? 네, 안 쓰죠. 왜냐면은 이게 엣지를 드라이 엣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리프트 오프 쓸 필요가 없죠. 리프트 오프는 뭐냐면은 PR이라고 하는 걸로 이 패턴을 가려놓고 이 부분만 증착해서 엣지를 대신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지금은 전공에서 굳이 그걸 쓸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려놓은 상태에서 전기 도금을 진행합니다. 그 바로 구리 필라, 그다음에 마이크로 범프 같은 거 이거를 같이 전기도 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 바닥에 전극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여기 넣어가지고 여기 써 있는 아시다시피 구리 플레이팅을 뭐가 쓰면 되죠? 구리 이가 이온 같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당연히 플레이팅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필라 범프를 전기 도금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마이크로까지 연결해가지고 요거 뭐죠? 이런 거 앞에 말씀드린 요거 만드는 거죠. 이쪽 이쪽 범프들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범프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요거를 말아놓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얘네가 아래쪽에서 어느 정도 속도가 유지될 수 있으면서도 구리가 혼자 단독으로 쓰면은 디퓨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막아주는 형태, 안정적이면서도 전기 저항이 높은 니켈까지 증착을 플레이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를 도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 도금을 하게 되면 얘네의 특성이 이렇게 약간의 버섯구름 모양으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전기 도금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 생각보다는 전기 도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했었을 때 여기에 수조에 대한 관리 같은 거나 메탈 엔지니어들을 여기 많이 활용됩니다. 메탈이 많죠. 저희도 이런 형태의 플레이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시게 되면 바로 PR 스트립 해주게 되면 얘네가 날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유기 스트리퍼라고 하는 거를 적용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닥에 어디에 제주냐 이쪽에 있죠. 이 여기 있는 거 더 이상 이 이미드 필름을 제외한 여기 원래 요거 있죠. 요거 이쪽에 전근을 그랬던 이쪽은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흡수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만 전극이 필요하고 요만큼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만 우리가 전극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PV 대포된 거를 없애줘야겠죠. 요거 쓸 때 뭘 쓰냐 요거는 주로 뭘 쓰냐 바로 예, 여기 에천트로 써주는 거는 많이 써주는 게 이거 많이 써줍니다. 그 구리나
타이 같은 거, 요거 H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KOH 같은 약간 염기 같은 것들을 써놓고 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기 여기에 PVD의 바닥에 있는 거를 없애줬어요.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뭐한다? 여기를 리플로우라고 해서 열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얘가 약간의 구형 모양으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보통 250도 정도로 공정을 진행해서 열 처리해주게 됩니다. 리플로우가 여러분 아시는 어닐링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크게 보자면 PVD 메탈 대포 해주고 PR 패터닝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 도금 해주고 나머지 부분 다시금 리프트 다 해주고 필요 없는 메탈 삭제해주고 매치기 있죠? 외대치입니다. 외대치를 주로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리플로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범프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일단 전공들은 거의 유사하죠. 근데 이제 기존에 여기는 드라이에이지 장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세화되는 건 아니라서 외대치하고 PVD, 전기 도구 이 정도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 범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TSV도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TSV가 이게 여러분께서 요거를 우리가 엣치 때 기억해 보시면 뭐가 있으냐면 우리가 딥 리액티브 아이온 엣치 이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요것의 근원은 뭐냐 예치를 깊이 해야 되는데 깊이 할 때 이게 실제로 모양 보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SF6 같은 걸로 예치를 하고 바로 플러스로 CHF4 이런 걸 통해서 뭐 한다. 여기를 예치하게 되면 얘가 등방석으로 커지는데 그러다가 이쪽 예치하게 되면은 얘가 예치하다가 폴리머가 낀다. 네, 폴리마크 어디 옆에를 까주게 되고 다시금 이쪽으로 애치하게 되면 다시 파지고 이렇게 해서 애치를 좀 깊이 진행할 수 있어 화학적 애치를 진행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TSV 쪽을 하는 것입니다. TSV를 하는 쪽이 보시게 되면은 먼저 형성해서 비아라고 하는 TSV를 먼저 판 다음에 하는 쪽 이쪽은 이제 많이 하진 않고 주로 웨이퍼에서 전공정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비하를 뚫는 방식 이쪽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엣지 해주고 엣지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금 시드 해주는 구리 구리 같은 경우를 PVD로 발라주고 그다음에 일렉트로 플레이팅 있죠? 일렉트로 플레이팅에서 구리를 쭉 도금을 쭉 쌓아 올려주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바로 CMP 구리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TSV는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주로 얘기하는 건 가운데 정도 분식을 좀 많이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TSV 형성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에서 쭉 공정을 진행한 다음에 내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포스트팹이라고 되어 있는 게 기존의 전공정, 후공정이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 공정, 특히 얘네를 뭐라 그럴까 했을 때 이걸 그냥 우리는 후공정이라고 많이 얘기는 하지만 업계에서 얘기했을 때는 동시에 포스트팹 웨이프 프로세스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네 TSV 형성한 다음에 백엔드 메탈 정도 형성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 브리필라 이게 뭐냐면 거의 이제 RDL 공정이랑 유사한 것이죠. 이거 했을 때 브리필라를 덮은 다음에 여기다가 글루레이를 덮고 캐니스터라고 해서 여기를 막아준 다음에 이쪽 여기를 갈아야겠죠. 그래 얇아지는 거니까 갈아준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가 다시 노출시켜주고 여기에다 패드를 만들어줍니다. 네, 이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웨이퍼를 가는 방식. TSV를 형성한 다음에 웨이퍼를 갈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의 공정들은 뭐 우리가 얘기했던 웨이퍼를 패키지 공정과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